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지연이고요. 제가 좀 감기가 걸렸다가 이제 좀 회복 중인데요. 목소리가 그래서 좀 좋지 않음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이제 2027년이 되면은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수업한 지 23년째가 되고요. 그리고 학사는 작곡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석사는 음악교육학을 전공했고, 박사는 음악 이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도 출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선생님들 수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교직 기수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만나고요. 그러니까 일반 학과 그냥 수업도 하고, 그 안에서도 이제 교직 기수 과목을 또 제가 또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직 기수하는 분들도 만나고, 교육대학원 수업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 수업에서도 또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사범대도 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교육과 이제 선생님들도 만나고 해서 그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루트에 모든 이제 경우의 선생님들 다 만나고 있고, 이 커리큘럼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나 대학원들의 커리큘럼을. 그래서 이제 그 대략 선생님들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학부 때부터 또 대학원 이렇게 다들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번 보니까 채점해 보면 다 나오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사실 선생님들이 이제 다 그 세 가지 루트 중에 하나의 경로로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베이스가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 그 이상으로 임용고시가 현재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와 양이라는 것이 선생님들 뭐 대충 선배들이나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사실 그 1년 동안 제가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임용고시 전주까지 계속해서 수업이 매주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 1년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주 쉴 새 없이 그렇게 달리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감히 1차 합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도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 합격이 가장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1차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지금 몰리고 있고, 음악이 지금 거의 경쟁률로서는 전 과목 중에 거의 최고를 달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경쟁률이 물론 허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올해 한번 봐봤어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찐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관문임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1차 필기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해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글쎄 이게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 이번에 그 아이들 수능 봤던 거 기억나시죠? 수능도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불수능이다 이런 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에서도 굉장히 아이들이 첫 언어 영역부터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뭐 외국어 영역도 지금까지 그 연습했었던 것이랑 너무 달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인 중에 그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그 전교권이고 뭐 엄청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도 전교권인데, 그리고 또 외국에서 좀 살다 와서 영어를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외국어 영역은 20분 만에 풀고 자는 친구였대요, 항상. 근데 이번 시험은 딱 앉아서 이거 생각보다 아닌데 하고 시간 내내 꼬박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 수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저희 임용고시도 비슷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도 그렇고 임용고시도 그렇고 해마다 기출문제가 계속 새로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제 올해 공부하실 때 올해 2026년에 이제 합격하실 이제
합격자 발표가 26일 날 나오는데 합격하실 선생님들이 보셨던 시험 문제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통 기출문제반을 운영을 할 때 1994년도부터 2026년까지의 임용고시 문제를 다 풀어요. 그러면은 30 몇 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다 소화를 하고 매년 또 한 해만큼의 기출문제가 계속 누적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2008년에 임용고시 보신 선생님들의 양과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이렇게 다시 돌려서 중요한 개념들은 그렇게 바꾸어서 유형을 바꿔서 내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또 그렇게만 기출 안에서만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을 또 내십니다. 근데 요새 새로운 문제를 내시는 추세들이 보면은 기존의 내용들을 조금 심화해서 사고력을 깊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또 몇몇 문제들은 이거는 한 번도 못 봤지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또 출제를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가 상당히 쉽지 않고요. 그런 문제들을 뭐 다 틀리겠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수능이 이번에 불수능이다 막 이래도 만점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죠? 만점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잘 보는 친구들은 또 잘 봐요. 상위권 친구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면은 전부 다 틀려야 되는 문제들이 막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만점자는 없어야 되지만 다른 애보다 적을 뿐이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그래도 여러 개가 있고 학생들이 수능 점수를 받아들고 뭐 내가 맞는 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가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수능을 잘 본 친구들만 대학에 합격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기 수준에 또 맞는 대학을 지원하면 되는 거라서 대학 시험하고는 또 조금 임용고시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임용고시는요, 지금 전체 평균 한 해에 한 뭐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시험을 봐요. 많을 때는 2,500명, 적을 때는 뭐 2,300명, 뭐 2,000명 정도 내외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우리가 한 해 뽑는 인원이 많을 때 한 100, 최근에는 좀 예전에는 뭐 200명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전국 인원들이. 그런데 지금 한 170명대쯤이나 160명대쯤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2,000명 시험 보는데 170명 뽑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상위 10%도 안 되게,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떨어지고 10명이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쉬운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뭐 상위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전교 한 뭐 300명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전교 3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전교 30등 안에 드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시긴 좀 어렵겠죠. 이제는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받기가 예전보다는 살짝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고등학교 지원할 때 오히려 막 굉장히 전통적으로 어렵다, 공부 잘하는 학교다라는 곳을 많이 기피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내신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1등급을 찍겠다 이런 전략들을 또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던지 간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1등급만 대학 가는 게 아니고 2등급도 갈 수 있고 3등급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맞는 학교를 가면 되는 거니까. 임용고시는 그런데요. 1등급만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부를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수능 만점자들이나 이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전국에서 고득점자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안 틀립니다. 우수수수 많이 틀리고는 1등급 안에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럼 임용고시도 내가 1등급을 받아야 되라고 한다면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건 틀리고 이건 또 실수해서 틀리고 이거는 알았는데 착각해서 틀리고 이런 식으로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권이랑은 거리가 멀어지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올 1년을 그냥 내가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올 1년은 그냥 한번 내가 맛보기로 한번 해보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가능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1년 만에 초수합격도 있기는 있으니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수합격이 왜냐면 재수삼수들이 강세인 것은 뭐 전통적으로 수능은 안 그렇습니까? 그쵸? 수능도 재수삼수들이 강세잖아. 한번 해봤으니까. 이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초수들이 없느냐? 없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초수들이 항상 있고 또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라서 예상치 못한 또 초수 합격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별로 이렇게 크게 1년 내내 두각을 크게 보이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조금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곰처럼 굉장히 우직하게 성실히 끝까지 페이스 놓지 않고 갔던 분들은 또 그렇게 결과가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초수 합격을 노려보고자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1년을 정말 알차게 사셔야 합격이 가능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한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뭐 양이 많다, 뭐 굉장히 힘들다, 버겁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다 합니다. 글쎄,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또 100% 동의할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아야 많이 공부를 해야 1등급을 할 수 있죠. 선생님들 그 전교 1등급 하는 친구들이 공부 적게 합니까? 남들 안 하는 것까지 좀 더 넓게 하는 친구들이 1등급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더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이 많아서 그중에서 뭐 선택과 집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임용고시는요 선택과 집중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선택을 무슨 수로 합니까?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나오던 것에서 수능은요 항상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항상 문제 몇 번은 어려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중하 친구들한테는 몇 번은 손도 대지 말라 그래요. 중하 문제들이 몇 번 몇 번이니까 얘네들만 안 틀리게 정확하게 풀어내라. 수학 못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전략을 쓰잖아요. 손도 대지 마라. 그래도 붙을 수 있어. 그래도 그 점수 가지고 또 나한테 맞는 대학 가면 되니까. 그치만 우리 임용고시 문제는 몇 번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안 나왔던 문제들이 갑자기 훅훅 막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오리무중입니다. 범위는 우리가 음악을 일하는 정말 총체적인 엄청나게 넓은 범위 안에서 23문제를 뽑아내서 그걸로 선생님들을 테스트하겠다는 것이 임용고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공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 예전에는 얕고 넓게 공부해야 돼요 이랬어요. 제가 한 7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수준이 깊어져서 심지어 그 과목 박사과정, 박사 졸업하신 분들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이건 처음 봤어 하는 문제들이 사실 뭐 박사를 졸업했다라고 해도 본인 분야에 이렇게 딥하게 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는 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공부를 박사까지 하려면 뭐 한 10년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부분은 내가 처음 봤어.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넓고 깊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시험의 방향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문은 좁고 그리고 이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전의 기출문제들의 경험으로서 많이 공부를 더 해서 누적된 그 실력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변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붙여주려고 내는 시험이 아니고 떨어뜨리려고 내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떨어뜨려야 돼서 문제를 쉽게 내거나 조금 이제 많이들 풀 수 있게 내면
동점자가 많아버리고 고득점자가 훅 많아버리면 어떻게 변별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문제에서 걸러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킬러 문항들을 수시로 배치를 하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1년 안에 그런 킬러 문항까지 맞추실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을 해 나가시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는가?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는 어떤 그런 트레이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게 그 되겠어요? 혼자서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자기 주도를 하더라도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길잡이를 가지고 그렇게 가셔야지 또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성공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론서 이런 것들 보고 물론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나 혼자 이 모든 과목의 개론서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게 A책에서 나왔다. 작년 문제.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올해 다 A책만 봐요. 작년에 나왔었다 그러니까. 왠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A에서 한 개도 안 나옵니다. B에서 나와요. 그럼 나 A책만 드립봤는데 이것도 처음 봤네. 그럼 또 그 다음에 B만 보다가 그 다음엔 또 C에서 나오거나 다시 A에서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생각과 선생님들의 어떤 경향성들을 너무나 잘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책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포괄적으로 넓게 봐야 되는데 이게 한 책도 다 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책을 1년 안에라도 볼 수 있을까 싶잖아요. 거기에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잡다한 내용들, 여러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를 찾아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다년간에 오랫동안 임용고시를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옛날 문제부터 지금 문제까지 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머릿속에 어떤 느낌적으로 체감이 돼 있고 체득이 지금 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까지 이런 게 경향적으로 많이 나왔었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범위,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올해의 범위 설정,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항상 많이 나왔던 비중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 다음에 안 나왔지만 이런 것은 요새 트렌드고, 그 다음에 2022 교육과정에 어떤 또 새로운 영역들이니 이런 건 같이 보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선생님들한테 요것만 빨리 보세요 해서 선생님들이 제가 양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그나마 압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압축이요. 그래서 이 정도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간다는 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 그냥 운에 맡기겠어요? 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실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를 하시고 또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음악교사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전 과목을 섭렵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대단한 실력으로 가셔서 사실 선생님들 학교 가시면 그럽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많이 공부했는데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얘들아 조용히 해. 선생님을 봐. 그래서 애들 도레미파도 몰라서 도레미파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음악교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본인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책도 많이 내시고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음악교육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법 개발도 엄청 많이 하시고 교재 뭐 기자재도 만드시고 정말 똑똑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진학을 대학원 박사로 하셔서 또 계속 이제 교육자의 길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진로를 모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교사의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양과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선생님들께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험 보셨을 때, 물론 최근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문제들을 포진해 하시려는 어떤 그런 의도들이 살짝 있어서, 이거는 좀 새로운 유형인데 이런 것들이
소량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가 다음 주입니다. 1차 합격자 발표가 선생님들 많이 떨리는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많은 합격자들이 배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1차에서. 왠지 아십니까? 2차 시험은 이제 뭘 보느냐.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도 드리지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기평가. 우리 음악이기 때문에 실기시험 봅니다. 그리고 면접, 수업 실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2차가 또 굉장히 힘듭니다. 2차는 또 게다가 실기가 들어가 있는데, 실기라고 하는 과목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가창, 노래하면서 피아노로 같이 쳐야 돼요. 우리 2022 교과서에 있는 악곡들 중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날 주는 거를 그냥 쳐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요새 또 2022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시면은요, 대중음악이 엄청 늘어났고요. 그래서 최신 가요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피아노치다 보면 내가 지금 노래방에 와 있는 거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 해요. 그냥 뭐 최신 가요, 이제는 뭐 1년 지났기 때문에 약간 최신 가요에서 벗어났지만 뭐 섭렵을 막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막 거기다가 뭐 랩도 나오고 중간에 막, 그래서 이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어렵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신다고. 그것만 합니까? 민요 부르면서 장구 쳐야죠. 시창 청음 있는 곳도 있죠. 뭐 그다음에 자유악기라고 해서 본인 악기라든지 또는 국악기 하나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실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자 전공이 또 다르시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이제 약한 부분들이 또 하나씩 있기 마련이세요. 모든 걸 다 잘하시는 분은 드물죠. 나는 뭐 피아노 전공이라서 나는 민요가 잘 안 돼, 이러시는 분도 있고, 나는 국악 전공이라서 피아노가 잘 안 돼, 뭐 이러신 분도 있고, 노래가 잘 안 돼,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되는 실기를 지금부터 이제 막 1년 사실 한다라고 해도 그게 빨리 늘기 쉽지 않잖아요. 실기라는 게 선생님들 다 음악을 오랫동안 본인 전공을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수준까지 올라오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정말 피아노, 제가 봤을 때 피아노를 단 한 번도 만져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이거를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까지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게 얼마나 저는 1년 안에 될까도 약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우선 출발선상이 다른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 앞에 나와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시험이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1차를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실기를 또 제가 본 어떤 선생님은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실기를 골고루 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고득점을 받죠. 근데 그런 분들이 게다가 1차까지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위 수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예, 수석까지는 우리가 안 해도 되죠. 뭐 커트라인으로 통과만 해도 감사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선생님께서 그 실기에서 깎일 점수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1차 점수가 높으면 그게 어느 정도 상쇄가 돼요. 근데 1차도 컷에 가까워요. 더 간신히 붙었어요. 2차도 컷이에요. 이러면 떨어져요. 최종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해놓으시는 건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적어도 컷보다 1차가 6, 7점 정도 높으신 분들은 2차에서 잘 안 뒤집힙니다. 요게. 그런데 항상 뒤집히는 분은 여기 계신 분들. 1차가 거의 1점 높게 붙었어요. 3점, 4점 높게 붙었어요도 좀 불안해요. 실기를 너무 못하실 경우에. 그래서 1차를 무조건 높게 받자. 이 전략을 우선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실기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 자, 먼저 선생님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나는 임용고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해, 너무 하나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먼저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으로 나뉘어져요. 자, 교육학과 전공으로 나뉘어지는데 교육학은 뭐 선생님들도 따로 공부를 다 하시고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1교시 1시간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9시까지 8시 반까지 입시를 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교육학이 논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한 문항인데 거기에 이제 세부 문항으로 한 4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점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교육학은 그 꽈락이 있습니다.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교육학이 8점이 안 되면 전공을 만점 받아도 떨어집니다. 네,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육학이 7점 몇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냥 1차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락이 안 되도록 선생님들께서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육학은 과락이 되시면 안 되죠. 적어도 뭐 이게 교육학이 해마다 이게 시험 난이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을 해는 교육학 20점 만점에서 뭐 합격자들이 13점, 14점, 15점 이렇게 맞는 해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의외로 점수들이 좀 높게 나와서 18점, 19점도 허다했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그렇고요. 전공을 살펴보시면은 전공은 2시간으로 나눠서 봅니다. 2교시 90분, 3교시 90분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스트레이트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8시 반 입실에서 2시 20분에 종료가 되거든요. 점심시간 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11월에는 최종 모의고사반이라고 해서 정말 임용고시 보는 거랑 똑같이 쉬는 시간이 40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40분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너무 배고프니까 약간의 간식 같은 것들도 뭐 싸가서 먹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습하는 모의고사반이 10월 달부터 또 개설이 되고요. 자, 2교시, 3교시에는 이제 문제들이 뭐 선생님들이 가끔 물으시는 부분이 2교시에는 무슨 과목 위주로 나오고 3교시는 무슨 과목 위주로 나와요? 그렇지 않고 다 섞여서 나와요, 전 과목이. 그리고 난이도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킬러 문항 항상 수능에서 몇 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섞여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입형이 있고요. 4문항, 여긴 2문항 이런 식으로. 기입형은요. 그냥 단답형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가져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9문항. 그래서 기입형은 한 문항에 2점이고 서술형은 한 문항에 4점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총 A형 40점, B형 40점. 그래서 교육학과 전공 합쳐서 100점으로 이제 추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2차 시험은 선생님들 그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접입니다. 이 면접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12월 달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1차 끝나자마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을 다 소집해서 조를 짜드려요. 조를 짜서 그 선생님들께서 조끼리 면접, 수업 실현 이런 거 막 연습하게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를 짜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내가 1차를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넉넉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1차를 붙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막 맹렬하게 달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각 선생님들이 지원하신 시도교육청에 또 면접 시험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접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또 이제 2차 시험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도에서는 이런 사업, 교육 사업들을 진행할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선생님들이 캐치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서 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질문도 있고 일반 질문들도 있죠. 그냥 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뭐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은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보시라. 그러면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또 숙지를 하셔야 정확한 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이제 잘 보시려면 뭐 12월에 단기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1년을 임용 공부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교육
교육계 소식 동향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런 이슈나 사건들에 대해서 나라면,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바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 보신 분들이 이 답변도 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교육 잡지라든지 교육 신문 같은 것들을 매월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오면 이렇게 읽어보시고 요새 트렌드, 교육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 하는 열정적인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면접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도교육, 근데 제가 1차 합격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1차 합격자들은 제가 수업 실현 쫙 봐드리고요. 한 번씩 다 봐드리고, 그 다음에 면접도 이제 제가 모의 면접 문제를 해서 봐드리는데, 선생님들이 제가 봐드리면 되게 무섭고 긴장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뭐가 무서워요? 평상시에 이렇게 막 농담하고 그런데 제가 약간 무게 잡고 째려보면 좀 무섭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운 긴장될 수 있는 그런 면접관으로서의 역할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는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는 눈빛이 무섭대요. 자, 그래서 그런 역할도 이제 1차 합격하시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도안 짜는 거, 그리고 수업 실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안은요, 보는 지역이 있고 안 보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도안 짜는 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교생 실습 이럴 때 해보셨죠? 근데 그때 짜는 거랑 달라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시험 보실 때 하는 그 지도안은 그때는 정말 빈종이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포맷 같은 것도 내 맘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청에, 아니, 그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지도안 문제는 그 전국 공통이거든요. 딱 주제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도입부터 해서 전개, 정리까지 이 부분들을 다 실현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음영 처리해 놉니다. 예를 들어서 도입은 했다 쳐라. 도입은 적어줘야 다. 그다음에 전개만 해라. 또는 뭐 전개부터 정리까지 해라. 또는 도입부터 전개까지 해라. 이게 그 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많고 이 조건들을 각 수업에서 각각 지켜가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출제하신 분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뭐 어떤 개념들을 설명할 때 입에서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그 1차 시험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이 수업 실현 문제가. 그래서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확실히 아셔야지 또 잘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차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들 다 모여서 조를 다 짜고 교과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을 하고 또 수업 실현을 하고 그 동영상들을 피드백하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1차 합격 후에 수업 실현이나 그런 이제 수업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저희 그 모든 1년 동안의 선생님들 다 그 피드백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8월부터 11월까지 수강하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이 있는데, 이 실기는 말씀드렸지만은 시도교육청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지역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개 정도 선생님들이 마음에 두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한두 개 정도 내가 마음이 있는 지역의 실기들을 잘 보신 다음에 그 실기 시험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함께 병행을 1차와 함께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실기는 선생님들 다 실기를 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번 틀리고 실수하면 끝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1차는 고칠 수나 있지 이거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을 실기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압박감과 부담감은 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실전 연습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기는 알아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부설로 실기 학원이 있습니다. 저와 거의 뭐 비슷하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경력이 상당히 좀 오래되셨고, 그 다음에 그 합격자도 많이 배출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에게 뭐 같이 연계해서 가시려면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각자 또 알아서 공부를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실기 설명회, 제가 실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실기 설명회가 1월 그 하순쯤? 1월 하순쯤이나 2월 초쯤에 저희 기본 이론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시험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작년 1차 전국 수석 선생님들이 2분이나 저희 계셨습니다. 인천에 합격하신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경기에 합격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전공이 64점이에요. 전공이 작년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공 점수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80점 만점이잖아요, 전공이.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전국 수석이 76점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10점 이상 떨어진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이렇게 60점대로 내려온 건 처음입니다. 보통은 70점대거든요. 전국 수석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엽적으로 가게 됐는지 아시겠죠. 근데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선생님들 보셨을 때 조금 까다로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64점이셨는데 교육학 점수, 경기 합격자 선생님께서는 교육학 점수까지 이렇게 19.67, 20점 만점에서 상당히 높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전국 1등을 하셨습니다. 그러셨는데 이제 이 최종 점수는, 그런데 이게 1차에서 전국 수석이라는 거지, 2차는 이제 최종 수석은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2차 점수까지 합산돼야 되겠죠. 2차는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기 역량과 수업 실현과 뭐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소과는 아니어서 2차 부분은. 근데 1차 부분이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 전국 1등이 또 배출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 인천 합격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초수세요. 초수도 전국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어떤 생각. 전국 1등을 노려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호랑이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고양이라도 나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뭐 가질 거다. 전국 1등 한번 내가 1월에 그런 포부 없으면 언제 그런 포부 가져보겠습니까? 점점 저희는 1년 내내 석차를 내요.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 그게 선생님들을 제가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입니다. 모의고사 매주 보고 문제 내고 첨삭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나의 위치, 내가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요. 배우고 나면 이거 풀 수 있겠지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전시대의 뭐 대표적인 작곡가를 쓰시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렇게 단답형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악곡을 가져다 놓고 이 작곡가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묻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맛을 보셔야지 1, 2월에는 착각하고 계실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1, 2월에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거 생각보다 할만하네. 근데 또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1, 2월에는 제가 우리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면담을 다 하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면담, 줌으로 또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그래도 제가 시간이 조금 많고, 그래도 여유가 좀,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담을 다 해드리는데, 면담하시면 선생님들이 힘들다 하세요. 선생님이 좀 너무 할 게 많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셔서 전공도 막 이제 매주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공부하셔야 되죠. 교육학도 또 처음 들어갔잖아요. 교육학도 만만치 않거든요. 범위가 엄청나니까. 이 두 가지를 하시고, 게다가 또 뭐 들어갑니다? 실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드신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1, 2월이 그래도 편한 겁니다. 이제 3월부터
더 힘드시다는 걸 느낄 거예요. 선생님들이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월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심화가 들어가게 되고, 1, 2월을 잘 통과하신 분들은 심화도 잘 따라오시는데, 1, 2월 때 자꾸 빠지고, 뭐, 복습 안 해서 모의고사 안 내고,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놀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3월에 들어오셔서 심화에, 조금 너무 어려워졌네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 2월의 기초를 잘 닦으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3월에 가서 잘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또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생기냐면 1, 2월에는 거의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초수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끼리 석차를 내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상위권이다 뭐 이렇게 나름 그래도 저는 좀 상위권이에요. 저 1, 2월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3월부터는 재수 선생님들이 나와요. 이제 재수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1, 2월은 조금 휴식기를 가지셨다가 또는 1, 2월에 독하게 또 나 혼자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 이론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되니까 3월부터 심화부터 합류를 하셔서 이제 이분들이 모의고사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1, 2월에 상위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멘붕이신 겁니다. 3월부터 갑자기 성적이 뚝뚝 떨어져요. 이 사람들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인데 왜 저기서 만점을 받는 거예요? 막 이런 이제 괴물 같은 우리 재수, 삼수, 그 장수 선생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초수 선생님들은 이제 3월부터는 1, 2월에는 초수들끼리의 경쟁이니까 여기서는 좀 높이 올라가려고 무조건 애쓰셔야 돼요. 여기서도 낮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3월 때부터는 밀려날 수 있다, 분명히. 이 선생님들은 이 2주에 한 내용들을 그동안 몇 년씩 하신 분들인데 선생님들은 이번 주 처음 해가지고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밀릴 수 있다. 거기에 선생님들 좌우되지 마시라. 단지 뭐다? 이번 주에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틀렸어요, 많이. 그럼 뭐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복습. 철저한 복습. 그거 하시면은요, 계속 1월부터 제가 10월 달까지는 성적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다 계속 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만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들 이걸 전체를 몇 번씩 돌리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은 이제 처음 돌리기 시작하는 분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초수 선생님들 중에는. 8월부터 사실은 돌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익숙치 않잖아요. 아직 한 번 돌린 사람과 2번, 3번, 4번 돌린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치 않아요. 그런데 11월 달부터는 약간 초수 선생님들 중에서 앞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 선생님 약간 앞으로 나오시네.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나오긴 나왔지만 전체 중에서 중위권에 머무르고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붙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석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저는 이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석차는 나를 점검하는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이렇게 점수가 높은데 이번 주는 이렇게 점수가 낮아? 그럼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놀았구나. 이번 주 내가 좀 소홀히 했구나. 핵심을 못 잡았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 부분을 열심히 시간을 더 빼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거 나왔을 때 안 틀립니다. 항상 모의고사는 제가 틀렸을 때 선생님들한테 낙심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틀린 문제가 오히려 감사한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틀리면 이건 다음부터 안 틀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틀린 문제는 복습하잖아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대충 찍어서 맞춘 문제. 이게 참 위험하다. 찍어서 맞춘 걸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해요? 나 이거 안다.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찍은 건 걔도 공부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메꿔 나가면 좋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시험 후기들이 몇 개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작년에 뭐 어떤 문제들을 뭐 어떻게 드렸는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는 내용들 많이 푸실 수 있을 거라는 거 실제 시험에서. 자, 공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먼저 학원 교재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학원 교재가 있어요. 각 심화반들은
교재로 거의 진도를 나갑니다. 교재가 좀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학원 교재들 말고도 이제 프린트로 조금 더 나갑니다. 프린트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런 건 매주 프린트로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악곡 공부도 또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험에서 악곡을 딱 던져주고 이 곡 뭐야? 이 곡에 대해서 뭐 배경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악곡도 국악곡 같은 경우에는 악보 주고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국악 정간보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눠드려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공부도 필요합니다. 교과서가 작년에 새로 나왔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올해 시작하실 분들은 교과서 전권을 좀 갖춰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40 몇 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교과서가 꼭 각 출판사별로 막 나오기 때문에 많아요. 근데 그 교과서를 작년에 그 교과서 분석 강의를 찍었고 올해는 그 교과서 분석 강의를 그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한 권씩 보시면서 이 교과서를 같이 보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교과서 문제들을 작년에 많이 만들었어요. 작년이 굉장히 힘든 해였습니다. 그 2022가 처음 시작이 되면서 각 교과서마다 문제들을 다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도 또 임용고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차에서도 또 수업 실현을 위해서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개론서가 또 있어요. 사실 저희 교재를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그 모든 개론서를 다 아시지도 못하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정말 그 유명한 개론서들 외에서도 임용고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알고 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들 방 가보셨죠? 책 많아요? 적어요? 빽빽하게 꽂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처음 보는 책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데서도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하고 계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내용들은 다 빼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오래 하면서 교수님들 방에 꽂혀 있는 책 못지않게 많은 장서들을 또 소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신간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교육계 동향 같은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문제화하고 그다음에 요약하고 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압축된 것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또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빈틈없이. 그래서 이 교재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거기다 좀 같이 필기하고 요새는 교재에 들어가 있는 활자로 인쇄되어 있는 내용들이 예전에는 많이 났었는데 요새는 제가 선생님 요거 또 서브로 필기를 해놓으세요. 필기한 내용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또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학원 수업할 때 굉장히 즐거운 부분이 뭐냐면 조는 분, 딴짓하는 분이 없어요. 잡담하는 분도 없고 할 맛이 나죠. 앞에서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뚫어져라 한자라도 놓칠세라 엄청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막 신나게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이게 대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막 힘들어요, 엎어져 있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또 음악 이론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학원은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는 게 정말 저를 힘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막 힘든지 모르고 저도 장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집에 가면 뻗지만 학원에서 힘든지 모르고 막 신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또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부분이 제가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또 1대1로 다 받아드려요. 받고 이렇게 선생님들 각자 어려우신 부분들 대답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질문이 많고 나 이해가 조금 늦어 이러신 분들은 직강이 가능하시다면 직강을 좀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강 선생님들은 카페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카페로 질문을 주셨을 때 아무래도 그 글로 내 어려운 부분을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성학 같은 거 물어보실 때 그 악보를 가지고 오셔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딱 짚으면 아 이거는 뭐 전타음이에요. 왜 전타음이에요? 여기서 도약해서 다음 반대 방향으로 이도 하행 순차 하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전타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짚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카페에 그러실 때는 5마디의 D음은 무슨 음인가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자면 저도 또 답을 그렇게 또 해서 뭐 4마디의 뭐 G음에서 도약하여 뭐 이런 식으로 뭐 글로 드려야 되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강을 한번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떤 분들께서는 막 4시간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반에는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실전 느낌을 느끼시려고. 이게 딱, 자, 문 닫겠습니다. 저희가 모의고사 시작하면은 앞뒤 문 다 닫고 입실 안 되잖아요. 우리 늦으면. 그래서 입실 안 되게, 그 다음에 이제 배부 딱딱 하는 것부터 해서 종치만 딱 걷는 것까지. 그게 실제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 현장감을 느끼시려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중간에 한 번 작년에도 있었었는데 실제로 그 고등학교를 빌려서 그다음에 감독관님 다 배치하고 똑같이 그렇게 실전 모의고사도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 배치나 이런 것들도 실전하고 똑같이 해서 그거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방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있으니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 응용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새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옛날보다 선생님들이 이 문해력이 딸린다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처음 임용 강의 시작했을 때는 논문을 그냥 하나 딱 같이 다 같이 보고 자 이거 요약하세요. 선생님들께서 요약 촥촥촥촥. 그때 선생님들은 한자도 많이 하셨고 네 그게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요새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뭐 수능학원, 대형학원 뭐 이런 학원이 막 이렇게 보편화돼 있지 않았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에서. 근데 이제는 뭐 내신 시험 본다 그래도 학원에 가면은 평상시 필기 안 해도 되던데요. 수업 시간에. 그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필기를 가져다가 싹 복사해서 주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자다가도 시험 때 그 필기 보면서 선생님 수업하고 선생님이 요약한 서머리 자료 보면서 공부하면 내신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돼버려서 이게 좀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세대 분들이 이제 조금씩 임용고시를 또 하시러 오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뭔가 서머리 해줘. 나 요것만 외우면 되게끔 해줘. 이런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실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과 강의를 충실히 듣고 그 강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 임용고시를 잘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임용고시에서 묻는 문제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용고시 문제가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단어나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나 이런 느낌들이 다 매년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어떤 애는 뭐 쉽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그 주술 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못 알아들으시고 엉뚱한 답을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문장들을 최대한 임용고시에서 묻는 문장과 비슷한 뉘앙스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답을 선생님들께서 제가 답을 해설해 드릴 때 답은 이겁니다 하면은 막 이러셔요 막. 그러니까 그거인지 알았지만 이 문장을 저는 이렇게 이해해서 저는 이걸 답으로 썼어요. 이러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해하신 거는 사실 채점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답을 당신이 썼느냐가 그분들한테는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잘못 이해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해력. 그래서 지금부터 그 텍스트를 읽으실 때도 주술관계 위에서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용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형식명을 쓰시오 하면 진짜 형식명을 써야 되고, 장르명을 쓰시오 하면 장르명을 써야 되는데, 이 형식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카테고리의 용어들은 무엇인지, 장르에 해당되는 용어들은 무엇인지, 이런 게 딱딱 구분이 잘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막 섞여 있고 대충 공부를 하신 분들은 형식 쓰라는데 장르 써서 틀리고, 뭐 그런 식이 많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응용력. 약간의 잔머리라고 해야 되죠. 잔머리가 또 요구되는 문제들이 매년 또 몇 개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하면은 그 다음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더했더니 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안에서도 그 원리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달달달달 암기해서 되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딱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약간의 머리 회전, 잔머리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잔머리가 뛰어나신 분들 중에 또 그런 문제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맞춰보시고 다양하게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수해야 할 기본 과목. 이것은 이제 2014년에 나와서 상당히 이제 오래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 표시 과목들은 선생님들께서 학부나 대학원이나 여기서 다 이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되는 과목들 중에 음악교육론, 우리가 1차에 보시면, 그다음에 교수법, 음악교육론의 교수법, 코다이, 달크로즈, 오르프 같은 그 밖에 여러 교수법들 많은데 다 들어가 있죠. 자, 전공실기는 이제 2차에서 국악실기 이런 것들은 나올 거, 시창청음도 그렇고요. 가창지도법 이런 것들은 2차에서 가창을 보게 되니까, 합창합주지도법 이런 것들은 가창지도법이나 합창합주지도법 같은 거는 2차에서 선생님들이 실기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수업 실연에서 합창지도하는 거 보여줘. 그 다음에 리코더 이중주 지도하는 거 보여줘. 이런 것들이 또 기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촌을 3부 합창으로 지도하거나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됐었었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내가 노래를 잘 하지 못해도 최대한 발성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썰은 좀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 파트 연습은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가 2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나올 거예요. 2026년 2월 초에 이제 합격자 나올 거죠. 이분들 언제 발령 맞느냐면은 이제 2월 중순에 연수 거치고 3월 초에 곧바로 학교에 배정이 돼요. 한 달 만에 그냥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대기가 있으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정도 있다가 발령이 날 수도 있지만 거의 90%는 현장에 곧바로 투입됩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뭘 보고 싶어 하시는 건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당장 한 달 안에 투입이 되더라도 음악교사답다라는 느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수업 실현할 때. 그래서 뭔가 수업 실현할 때 막 자자자 여러분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노래를 하는데 자신감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오선을 그리는데 음자리표를 그리는 것도 처음 그려본 것 같고 막 엉망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당장 한 달 이후 이 사람이 아이들 앞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아마추어 냄새 안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게 사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부터 굉장히 이렇게 나는 별로 가진 것 없지만은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잘 계속 연이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 시험 통과 못 합니다. 면접이나 수업 실현 이런 거. 왜? 알맹이가 없는 건 금방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득 머릿속에 뭐가 있을 때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면 내가 아는 내용이다 싶으면은 말이 자신 있게 나오는데, 그날 문제를 받았는데 모르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자신 있게 하겠어요? 작년에 2차 문제 뭐 나왔는지 아십니까? 랩 만들기. 거기다 이제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교사의 시연을 반드시 포함하시오. 랩을 시연해야 된다 이겁니다. 작년에 또
2차에서 만점 받으신 분 동영상을 우리가 2차 반에서 다 같이 봤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만점 받았어요?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외향적이세요. 트리플 E.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요 막 이런 것도 하면서 진짜 막 무대를 휘젓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만점. 그러니까 교사의 자질 중에서 하려면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교과서에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업실 하면서 선생님 수업하면서 선생님 이제는요 랩 만들기도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뭐가 나올지 예상해 봅시다.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탈춤추라고 나올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비트박스라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교과서에 있어요. 심지어 비트박스요? 이거 어떻게 하냐? 비트박스 하려면 그럼 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북치기 박치기라도 해라.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냥 못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자세 있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전 부끄러움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를 그냥 이 15분, 10분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15분 보고 어떤 지역은 20분 보거든요. 15분, 10분 이 사람들 앞으로 안 볼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던지고 나오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이제 나중은 없어. 이분도 이제 안 만날 사람이에요. 창피한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사는 반은 연예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앞에 서셔야 될 일이 얼마나 음악 선생님 맨날 교과 가르쳐야 돼요. 전교생 앞에서. 신입생들 모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졸업식 날 학부모들 다 오잖아요. 오케스트라 지휘하고요. 합창 지휘하고요. 뭐 이거 수시로 하셔야 되는데 음악교사는 연예인이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끼를 장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업 실현할 때 뭔가 좀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거울 보면서 심심하시면 공부하다가 연습도 하고 뭐 어떤 텍스트도 좀 바르게 읽어보고 왜냐면 말을 너무 안 하다가 1차 공부할 때 말할 일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또 합격을 많이 하시느냐면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토요일이 제일 행복해요. 왜요? 학원 오니까요. 일주일 동안 공부만 하고 아무하고 말 안 하다가 학원 오면 옆 사람하고도 말하고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요.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분들이 진짜 다 합격했어요. 아니 꼭 그러시라는 거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그 기분 전환도 하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너무 자기 자신을 혹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또 그게 되고 그 공부할 마음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근데 아무튼 학원에서 이제 직각 나오실 분들은 즐거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이 분들이 나중에 또 동료가 돼요. 이 학원 친구들이 또 평생 친구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동료가 되고 또 연수원에 같이 들어가서 또 친구가 되고 같이 연수원에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구 학원 또끼리 몰려다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재밌게 잘 지내시는 걸 볼 수 있고 가끔 이제 방학 때 그 학원 친구들이 합격을 하셔가지고 선생님 오늘 저희들 방학해서 어디 다 전국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중간 지역의 숙소에서 이제 모인 거예요. 같이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잘 되신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또 저의 낙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악, 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분석, 형식, 뭐 화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에서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양이 굉장히 많은데 나오는 문제는 몇 문제 안 돼요. 가성비 별로다. 그래서 이 서양음악사가 저희 그 앞으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고대부터 현대까지 하는데 그게 지금 2000년간의 역사예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내용들을 다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몇 문제 안 나와요. 그렇다고 버려서는 안 돼요. 걔가 뭐 한 8점에서 10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80점 만점에서. 걔네들 버리고 붙을 수 있겠습니까? 음악사만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모르겠는데 교육론에서도 틀릴 거잖아요. 국악에서도 틀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은 발표한 부분인데 요 내용들은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이거 말고도 더 나와요.
이거 말고도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샅샅이 꼼꼼히 오랜 시간 한 번 볼 거냐, 여러 번 볼 거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이제 선생님들이 1월 달에 기본 이론만 나가면서 일주일 공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주 공부해서 다음 주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럼 2주 차에 또 새로 공부한 내용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실 때 선생님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1주 차에 배운 것도 같이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4주 차쯤 되면 1, 2, 3주에 배운 내용들까지 같이 하자니 너무 많고 1, 2, 3 그런데 또 불안한 부분은 1, 2, 3주 때 외웠던 내용, 공부했던 내용을 점점 까먹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는 선생님 우선은 그 주에 배운 내용을 최대한 하시라고. 이전에 배운 내용도 볼 수 있다면 좋지만 그 주에 배운 내용을 다 한 다음에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1주 차 거, 2주 차 거 살짝 보시는 건 오케이. 그런데 1, 2, 3주 차 거 하다가 이런 분들 있죠. 앞에 거 꼼꼼히 해서 완벽하게 해야 그다음 거 넘어갈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고시에선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앞에 거 완벽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항상 수학도 보면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수학 첫 단원이 집합이었거든요. 집합만 껌해. 그죠? 집합은 다 맞춰. 근데 집합은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올 때도 있고. 그 한 문제를 그냥 그거, 왜냐면은 내가 두 번째 그때가 저 때 수열이었나? 근데 여길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듬성듬성 좀 내 좀 안 된 것 같더라도 과감히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러면 일주일 스케줄을 짤 때 월화수목금토까지를 내가 공부를 쫙 한다. 이제 배분을 해서 했다.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또 교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갔다 오셔서 어떤 분은 또 약간의 휴식 기간으로 일요일을 또 삼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2주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봤는데 막 틀렸고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막 보여요.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모의고사에 나왔다? 선생님은 이걸 중요하게 봤는데 나는 요거를 버렸구나. 그럼 요거 해야 되겠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그 주에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으면은 일요일날 오후는 살짝 복습의 시간으로 좀. 그러니까 내가 2주에 공부를 탄탄하게 잘했으면 놀아도 되는 거예요. 탄탄하게 못했으면 공부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약간 상벌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전략을 짜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시간들을 내가 2주는 다 꼼꼼하게 해서 토요일날 모의고사 잘 봤어요. 근데 점검해보니까 한 첫 번째, 두 번째 주차 때 한 거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열정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요일 오후에 그런 것들을 살짝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의 그런 스페어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살짝 정해 놓으시면 예, 그때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실 수 있습니다. 메꿀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필기 점수 무조건 높게 받아야 되고 2차 실기 미리미리 준비하자. 특히요. 실기 피아노 잘 안 되시거나 뭐 피아노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피아노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정말 부탁드리건데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매일 조금씩. 우리 연주자들 많으시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랑 한 거랑 뭐 한 2, 3일 쉰 거랑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피아노를 못 하는데 매일 안 한다? 이거는 너무 강심장이신 거죠. 이게 1차가 끝나고 나서 2차가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2차는 더 덜덜덜 떨리는 시험이에요. 다 면대면으로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손에 붙고 익지 않으면은 그냥 뭐 다 틀리고 나옵니다.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께서 그걸 생각하시고 매일 조금씩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많이 물어보세요. 초선생님들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학원 커리큘럼을 계속 타실 분들은요.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하랄 때 하세요. 1, 2월에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1, 2월에 기출문제들은 하나의 챕터를 수업한 다음에 이 챕터를 공부한 정도로 풀 수 있는 정도의 기출문제는 같이 또 풀어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만족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나는 이제 기출을
아는 것이 임용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건 완전 오해입니다. 하나도 손도 못 대요. 아니, 아무것도 뭐 내용도 모르는데 이거를 뭘 알고. 선생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심화 이론을 하면서 병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심화를 배우고 나면 아, 이거 이렇게 푸는구나, 저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는 그 강의가 또 이제 있어서 그 기출문제 그 챕터별로 나눠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악에서 보호자 부분을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 보호자 부분을 모아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내가 보호자를 공부를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내가 먼저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켜서 해설을 들으시면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터디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스터디는 꼭 해야 되느냐?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스터디에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스터디는 1, 2월 달에는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조직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방향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스터디는 공부를 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 원 중에서 누군가 나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끔 한다는 거는 의지가 내가 혼자서 하게 되면은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스터디원들끼리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상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기상 스터디는 뭐 아침에 우리가 7시에 딱 기상을 하자. 그럼 7시에 기상한 걸 어떻게 알 것이냐? 오늘 A라는 친구가 담당이에요. 그럼 7시에 일어나서 A라는 친구가 문제를 하나 올린다. 뭐 이런 SNS에 문제를 하나 올리면 그 방에서 한 7시 10분 안으로 그 답들이 타다다닥 올라와야 다 일어난 거다. 뭐 이런 개념처럼. 그렇게 해서 안 일어나고 8시까지 대답 없는 친구는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 벌금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 벌금으로 오늘 뭐 사 먹으러 가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 저희 기본 이론반에서 진도를 매주 나가잖아요. 그 진도를 공부한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예상 문제 한 사람 앞에 뭐 3문제, 5문제씩 내기. 그 다음에 뭐 그런 서로 다른 챕터, 그러니까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뭐 낸다든지 쪽을 나눠가지고 아니면은 뭐 다 같이 내서 겹치는 문제는 야, 너도 중요하게 봤고 나도 중요하게 봤으니까 이건 중요한 건가 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 다 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학원 끝나고 직강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스터디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짝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마음이 좀 잘 맞는 친구 한 명 있다면 2명이서 직강 같은 거 들으신 다음에 수업 다 끝나면 둘이 앉아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문답식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안 가셔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강 끝났는데도 여기 학원이 9시 반에 문을 닫는데 9시 반까지 공부하고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문답식으로 질문하시고 그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들었잖아요. 곧바로 복습하는 거잖아요. 그거 상당히 효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한 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안에 한 번 그걸 다 보면 이게 기억이 일주일을 간대나 3일을 간대나 그래요.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다. 3일을 간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얘를 한 번 더 보면 걔가 일주일을 가고 일주일 만에 한 번 걔를 더 보면 한 달을 가고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공부하고 그날 복습을 하게 되면 당일 복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게 아주 탄탄하게 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날 공부하고요. 2, 3일 있다가 선생님들이 복습하려고 벌써 많이 까먹어져 있어요. 그 수업 들었을 땐 이해가 됐는데 이거 어떤 거였지? 가물가물하네. 아주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다시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또 찾아봐야 되고 그 시간이 또 어마어마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당일 복습 추천을 드려봅니다. 안 되시면 그 다음 날이라도 복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그런 용도로, 체크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열심히 하시지 않을 분 또는 나는 자꾸 빠질 것 같아 이러면 스터디를 아예 그냥 참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조원들한테 민폐가 되기 때문에.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끼리 모여야 잘 이루어지고요. 서브노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서브노트는
특히 초수 선생님들은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선생님 서브노트라고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오시면 보면은 교재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 한번 그냥 적은 거예요. 필사한 것 같은 느낌? 그런 서브노트가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막 하시다가 잘 안 외워지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데 잘 안 외워져. 이런 안 외워지는 거를 따로 수첩이나 이런 데다가 빼서 적어 놓으시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걔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수시로 보는 거예요. 잘 안 외워지는 거. 안 되는 걸 빼세요. 그런 것들은 저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화반에 가게 되면 이런 서브노트를 드려요. 굉장히 유명한 서브노트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 수업을 기반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서브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합격자 선생님께서 제공을 해주셔서 이거를 저희 심화반에 넣어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선생님들이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화가 이렇게 굉장히 양이 많은데 얘를 압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개요도처럼 보시면서 같이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개요도를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2020년에 선생님이 너무 잘 만드신 게 있어서 이걸로 대체하면 되겠다 해서 이걸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압축된 걸로, 요건 디테일한 것까지 좀 더 있고요. 조금 더 압축한 걸로 제가 개념도표라는 것을 또 드려요. 1, 2월에는 1, 2월 수준에 맞는 개념도표를 드리고요. 3, 4월에는 이제 각 심화에 맞는 개념도표를 또 드립니다. 근데 지금 요 선생님의 서브노트보다는 조금 더 압축되어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걔가 더 중요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걔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하반기에 돌리실 때는 요 서브노트를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각 과목마다 이런 식으로 개념도표 이런 식이에요. 1, 2월 달은 이런 식으로 드려요. 그래서 1, 2월 달 선생님들께서 매주 있는 모의고사를 공부하시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들었고요. 자, 이제 좀 긴 시간이었지만은 간단하게 약간 올해 뜬금없는 문제 중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뜬금없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뜬금없는 문제를 좀 드려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에 뭐 그런 걸 내면 이거 선생님 이런 거에서 다 틀렸잖아요. 뭐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자, 그 예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잠시만요. 네, 이게 2025년 8, 9월 범위안정 모의고사반이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탈춤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 부분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뭔가 고깔모자를 쓰고 이게 그 탈춤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춤이거든요. 상좌춤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상좌예요. 4명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4명. 이 사람들이 상좌라고 하는 승려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춤의 제일 처음에서 뭘 하냐면은 그 자리에 모인 관객들의 어떤 행운을 빌고 그다음에 이제 애군을 이렇게 물리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냈었어요. 이때 모의고사 냈을 때 이거 선생님들 맞았겠습니까? 다 틀렸겠죠. 그죠? 그래서 연결하고 악곡이랑 연결하고 이런 문제. 자, 그런데 올해 A형에서 선생님들이 야, 이거 정말 뭐냐 이렇게 출제가 됐었었는데 양주 별산대 놀이고요. 능계도 이거는 했었었고 1과장에 등장하는 인물과 인물에 대한 설명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 나왔죠. 자, 그래서 합장 재배를 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면 악사들이 연불타령, 느리너틀타령, 반주막을 연주한다. 인물이 추는 춤은 잡기가 접근하지 못하러 사방신에게 고하는 의식문이다. 동서남북의 사방신. 자, 그래서 등장인물 명칭을 쓸 것 이러면은 상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다한 것을 찾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걸리기도 하더라. 저는 왜냐면 사실 이런 것들도 탈춤이 지금 교과서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뒤지고, 근데 교과서에 이게 상좌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상좌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 탈춤이 있어? 그럼 나올 수는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더 딥하게 파서 드리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들을 드렸을 때 하나 얻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푸신 분들은 오!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푸셨는데도 틀리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나 그 중에서 맞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양한 문제들을 그래서 1년 내내 문제를 많이 드려요. 문제를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봤을 때 기시감이 있도록 해야 된다. 기시감이 뭐냐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낯설다. 이건 넌 생판 처음 봤다 하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어디선가 봤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언젠가 봤어. 이러면은 또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뒤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이거를 앞으로 다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게 스탠바이 시키는 게 복습이에요. 한 번 들었던 게 어딘간 있지만 선생님들 그 인사이드 아웃 보셨죠? 거기 보면은 굉장히 우리 그 심리와 기억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놨잖아요. 기억이 있는데 기억 저장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된 옛날 기억은 저기 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번도 안 꺼내본 기억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복습을 자꾸 수시로 하시고 회독이라고 해서 돌리고 돌려서 자꾸 선생님들이 아 맞아 이런 거 노출을 시켜야지 얘네들이 앞으로 다 나와 있어서 언제든지 공이 툭 튀어나와서 답을 쓸 수 있게끔 되는 건데 1월에 공부하고 9월까지 공부 안 했어요. 저 뒤쪽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와. 아무리 봤었어도 안 본 것 같은 느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돌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약간 나선형의 개념으로 가거든요. 나선형 교육과정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자, 기본 이론반 제가 개강일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8주 동안, 그 다음 화성대입반도 8주 동안인데요. 이제 화성대입반에서는 기초가 없으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기초가 없으신 분들부터 고급 화성까지 살짝 훑어드립니다. 그래서 중육화음 정도까지 쭉 가거든요. 근데 8주간에 사실 그렇게 화성학을 중육화음까지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출강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1년 동안 화성학 반절, 그 다음 해에 또 끝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육학까지 1년 동안도 안 갑니다. 반음계적 전초까지밖에 안 가요. 그렇게 학교에서 꼼꼼하게 배우는데 이 2달 동안 전체를 한번 봐? 와, 이거는 정말 스피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약간의 기초가 있으신 분들은 8주만 해도 이게 마스터가 가능하신데 약간 그 감이 굉장히 조금 늦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직강에 있고, 저희가 화성대위 같은 경우에는 조교 선생님이, 작곡전공하신 화성조교님이 항상 상주에 계십니다. 그러면 조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 부끄러워. 나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 너무 창피해. 이렇게 돼서는 절대 제자리예요.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특히 화성을 못 하시는 분은 직강을 강추합니다. 이 2달만이라도. 이 화성을 미리 잡으시면은 나중에 1년이 편한데 화성을 못 잡으시면은 1년 내내 얘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혀요. 화성 문제도 꽤 나오거든요, 임용고시에. 그거 다 틀리면은 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선생님들께서 좀 명심해 주시고요. 모의고사도 보는데 모의고사도 풀려고 노력하고 분석도 하려고 노력하고 숙제도 다 해오고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약간 1대1의 티칭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예음학원에 그 굉장히 좋으신 화성학 선생님이 또 계세요. 1대1 티칭을 해주시는. 그래서 경기도 합격자였습니다. 경기도 합격자셨고 그 교사를 거의 한 10년 하시다가 이제 다른 또 일을 하게 되심으로써 이제 그만두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음학원에 또 화성학 선생님으로도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같이 혹시나 너무 이제 2달 하시고도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살짝의 또 그런 1대1 수업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반기에 가면
지금 화성학 말고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화성학은 1, 2월에 어떻게든 다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까지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본 이론반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럼 화성이라도 하세요. 기본 이론반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요. 이때 1, 2월 완전 잡아놓고 3월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음악교육론 심화반, 국악 심화반, 서양음악 심화반, 화성대의 형식론이 7, 8월에 들어가고 이때 다시 처음부터 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면서 심화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이 더 길어지긴 하죠. 이 반들은 기초만 하는 반이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붙잡으면 3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1, 2월 들으신 분들보단 좀 어렵겠죠. 전혀 너무 베이스가 없으면은.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화성데이를 제가 1, 2월에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자, 이렇게 그 4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3월부터는 음악교육론, 그다음에 국악, 서양 이렇게 3과목이 같이 가는데요. 근데 이게 3월부터 5월까지 음악교육론이 10주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음악교육론은 범위는 좁은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10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화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3월 3일 날 개강해서 5월 12일 날 종강이 되는데 5월 5일 날이 화요일 날 하루 끼어 있더라고요. 이날은 휴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거는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국악심화반이 진행이 되기 17주입니다. 국악은 좀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매주 진행이 되고 3월 7일 날 개강해서 6월 27일 날 종강하는데 중간에 6월 6일 현충일 뭐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수업은 공휴일이어도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10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점심 먹고 쭉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합니다. 좀 길죠. 근데 국악은 그만큼 중요하고 굉장히 비중이 크면서도 할 게 상당히 많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야 될 것이고요.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은 월요일인데요. 18주 동안 갑니다. 여기서 서양은 서양음악 통론도 들어가요. 통론. 통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뭐 나타낸 말, 빠르기 말, 박자, 리듬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임용고시에서 종종 나오는데 악기론까지. 우리 재작년에 뭐 금관악기들 그래서 게슈타프트 주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현악기에서 뭐 왼손 피치카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됐고 팀파니 조율 뭐 이런 것들도 조율이 아니고 그 글리산도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었고 그게 다 악기론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기론에서 저희가 금관악기나 뭐 타악기까지 다 하는데 이것까지 항상 하는데 제가 이게 오반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출제가 안 돼서 거의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드디어 작년에 대대적으로 출제가 돼서 이거 안 한 분들은 다 틀렸죠. 그래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던. 그래서 악기론하고 이걸 다 총망라하자니 사실 서양도 많아요. 서양도 그렇게 여러 가지 통론과 플러스 음악사까지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아서 자 이것도 이제 18주 가는데요. 이것도 5월 25일은 하루 휴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휴강을 하고 조금 선생님들 여유 있게 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2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성데이 형식은 저희가 화성데이 반이 기본반이 1, 2월에 있고 이게 7, 8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5주 동안 심화입니다. 심화. 1, 2월에 했던 것의 심화. 그래서 이것도 토요일 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국악이 원래 토요일 날 진행이 되잖아요.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국악이 6월 27일 날 종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인 7월 4일 날 개강을 해서 토요일 날 종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분석 및 단원별 문제풀이 반이 매주 토요일 날 직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직강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인강으로도 선생님들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인강으로는 모의고사가 그 토요일 날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출력해서 풀고 이거를 첨삭을 받으시려면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 날 오후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직강에서 모의고사 보신 분들하고 인강 모의고사 보신 분들하고 합산해서 또 석차를 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는 직강 선생님들도 인강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 날 직강으로 수업을 그 모의고사를 나오시는 분들은 언제 나오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월부터 7월까지 이 단원반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수업이 3월부터 6월까지 국악 심화 이론반이 있고 7월부터 8월까지는 화성대의 형식론 심화 이론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직강 모의고사는 여기 보시면은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국악 심화를 또는 화성대의 형식을 직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날 9시, 토요일 날 9시에 오시는 거죠. 이 그 단원반 문제풀이반까지 들으시려면 9시에 오셔서 시험을 하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A형 하나만 봐요. 그 17주, 18주죠, 저희가. 18주까지. 그래서 A형 하나만 봐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시 10분까지 A형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분 쉬고 10시 반부터 수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의고사와 이제 이론까지 같이 이렇게 듣게끔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 해설은 다 인강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인강 올라오는 걸로 본인 해설을 들으시고 답 맞춰보시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원반 문제풀이반에서는 모의고사도 진행이 되고 그것 말고도 기타 문제들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문제들도 작년에 뭐 많은 회차는 100문제, 적은 회차는 뭐 한 6, 70문제씩 매번 제공이 됐고 거기다가 교과서 문제까지 합치면은 뭐 100 몇십 문제가 항상 됩니다. 교과서도 한 교과서당 한 30에서 40문제까지도 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교과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선생님들께서 계속 꼼꼼하게 매주 푸시게 되면 네, 이런 여러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채워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심화 이론을 배우고 나서 그 배운 내용을 범위로 그 주의 범위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음악교육론이 3월 3일이고 국악심화가 3월 7일이고 서양음악이 3월 9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단원별 문제는 3월 21일 날 개강해요. 요때 이제 이 첫 주에 배운 내용들이 21일 날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시간이 충분한 거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그 다음 주 것도 그 다음 주에 보고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어서 그렇게 커리큘럼이 저희 심화 진도랑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범위안정 모의고사반이라고 하는 것이 8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화성대에는 8월까지 조금 가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8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이 많은 양들을 이제 화성대에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제 요거는 맞춰서 이제 이거는 그 진도에 맞춰서 냅니다만 매주 얘를 8등분을 해요. 8등분을 해서 한 주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공부를 그동안 한 것을 8분의 1씩 그 주 공부해서 시험 보고 8분의 1 공부해요. 그렇게 되면은 범위안정 모의고사반이 끝날 때 한 바퀴 돌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에 가서는 이제 랜덤으로 진짜 임용고시 문제처럼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해서 A형, B형을 다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2회 모의고사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총 16회차까지 나가는데요. 이 범위안정 모의고사 8주니까. 그런데 한 회는 풀 모의고사 A형, B형 다 드리고 한 회는 하프 모의고사 A형만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담지 못하는 자잘한 체크 문제가 거의 한 주에 100 몇십 문제씩 또 나갑니다. 어떨 때는 200문제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체크 문제가 같이 진행이 되게 돼서 요때 또 한번 선생님들이 8등분을 해서 돌리실 수 있게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구멍을 다 메꿀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을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는요.
저희가 음악교육론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94년부터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본 것까지 음악교육론 기출문제 강의가 제공되고 국악심화이론에는 국악에 대한 강의 이렇게 각각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원벌 문제풀이반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또 이 전체 기출문제 강의를 다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골라서 본인의 어떤 스케줄에 맞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카페에 질문을 주시거나 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올 한 해도 매년 진심이 아닌 적은 없었지만은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선생님들과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합격해서 나가셨고 또 그동안 좋은 인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계시는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친구같이 동생같이 늙어가는 또 이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새로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됨에 따라서 또 작년에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셨거든요. 직강 선생님들도 너무 잘 따라주셨고 행복한 한 해였는데 올해도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열심히 불태우실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궁금하신 점? 네, 선생님. 만약 직감을 듣게 되는데 만약에 뭐 피치 못한 사정이 토요일에 수업을 빠졌다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셔서 토요일 날 수업을 빠졌다 하시면 학원에서 뭐 제공되는 월 1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서 그걸로 대체해서 인강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직강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올해는 그 선생님들께 복습 용도로 직강 선생님들께 0.3배수 제공해 주는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풀로는 못 들어도 내가 잘 못 알아들은 부분 있잖아요. 좀 직강에서 놓친 부분 그런 거를 빨리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또 이제 개강하면은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다가와서 고민도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고 또 논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